네, 시청자 여러분은 소주 즐겨 하시나요?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이 잔술보다는 컵에 얼음을 가득 채운 소주 칵테일도 많이들 드시던데요. 단 미성년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두원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거 한국인들의 가장 좋아하는 회식 조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술 소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가 이제 세계인의 소주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통계를 좀 볼까요? 지난해 수출이 2억 달러의 벽을 넘은 것인데 2024년 소주류 수출량이 12만 4천 톤으로 전년 대비 42%를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치 기록했고요. 소주병을 눕혀서 늘어놓을 경우 그 길이가 약 7만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아시는 것은 지구 둘레가 약 한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바퀴 하고도 한 8바퀴, 1.8바퀴 정도를 돌고도 남는다는 네. 어마어마한 수치. 2바퀴 가까이 도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지난해 한국 소주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2월까지의 수출액을 보면 2,4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실적을 넘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주요 수출국 또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주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던 한 95개국의 수출이 되고 있는데 과거 그러면 한국의 소주는 사실상 일본에 대부분 수출됐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흐름이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프랑스, 유럽까지 아시아뿐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K소주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소주 해외 판매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향긋하고 달콤한 과일 소주라고 하네요. 우리 국내에서는 한때 반짝 유행했던 게 이 과일 소주인데 교수님, 이 과일 소주가 소주 수출 전체 판을 키우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일 소주가 나온 지가 한 2015년이니까 한 10년 전 됩니다. 그렇네요. 네. 과일 소주 그러면 여러분들 소주 그러면 사실은 좀 독하고 그렇죠. 쓰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세대에는 그 익숙한데 요즘 MZ 세대에게서는 소주 그러면 과일 맛을 첨가한 즉 저도수 소주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특화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일 맛 소주입니다. 자, 해외에서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술의 유행에 맞춰서 저도수 술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볼까요? 전체 소주 수출액의 거의 절반가량, 정확히 얘기하면 약 한 51.9%가 일반 소주니까 러프하게 한 49% 정도가 과일 소주의 수출 성장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일 소주 수출은 2020년부터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집에서 상주하다 보니까 소주를 먹게 되고 그러면 꼭 직장인뿐만 아니라도 대부분 범용성 있게 전 연령층으로 물론 미성년자를 제외하고요. 확산되다 보니까 이런 저도수의 소주를 섭취하게 됐다. 그래서 실제 2021년도에는요. 5만 832톤으로서 무려 2019년 대비 175%가 2배 가까이가 늘었네요. 그러니까 과일 소주 엄청나게 팔린다는 것이죠. 특히 과일 소주가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을 넘어서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인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6년 만에 무려 1719%.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야 이게 맞는 건가 싶은 18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소주가 사실 미국에서는 초반에는 잘 안 팔리다가 최근 들어서 성장세가 신장세가 급격히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2019년 1월과 2월 사이에 단 78톤에 불과했던 과일 소주 지금은 얼마만 증가했냐면 1,419톤입니다. 18배나 증가했다는 거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 이상 증가한 1,306톤에 달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여러분 소주라고 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게 그 영롱한 초록색 병입니다. 그리고 또 안동소주, 이강주, 문배주, 경주법주 이렇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들도 많이 있고요. 글로벌 인사이트만의 강점 들어갑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교수님, 소주란 게 대체 어떤 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걸 이렇게 즐겨 마시게 됐나요?
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좀 재밌었는데 네. 일단 소주 그러면요. 곡물이나 전분질 등을 발효 증류시켜서 만든 한국 전통 주류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25도 안팎이었는데, 그러니까 과거 소주 그러면 다 한 25도 내외였는데 네. 최근에는 16도에서 17도가 대부분 소주가 많이 낮아졌죠, 도수가. 그러니까 낮을수록 많이 팔린 것 같기도 해요. 자, 소주는요. 맑고 부드러운 알코올의 풍미, 은은한 단맛과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네. 더구나 한국인이 소주를 마시는 것은 거슬러 13세기입니다. 고려시대입니다. 아, 오래됐네요. 네, 몽골 원나라로부터 증류 기술이 전래되어서 안동소주 같은 전통 증류식 소주가 탄생했는데요. 네. 조선시대에는요, 소주 그러면 사실 양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네. 일반 서민들은 탁주, 막걸리. 아하. 네, 저희 과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민들은 주막에선 막걸리를 마시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알코올 증류 설비와 일본식 제조법이 보급되면서 말씀드렸던 한국의 소주를 대표하는 초록색 벽은요, 1973년에 처음 출시됐습니다. 2000년 이후로는 도수 하락하면서 여성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맛과 향이 가미된 제품들이 대부분 지금 저변에 깔려져 있고요. 이전에는 소주 그러면 전통식 소주인 증류식 소주였는데요. 이제는 녹색병은 희석식 아하. 소주입니다. 네. 과거와는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희석식 소주 아시는 것처럼 알코올 용량 대비 한국에서는 가장 저렴한 술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서민 즉 대중문화로서 가장 즐겨 먹는 기호식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 그리고 전통이 담긴 한국인의 전통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소주를. 그러면 이런 우리 술 소주를 최근에 이 전 세계인들이 이토록 사랑하고 즐겨 마시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저거 따져보니까 결국 한류입니다. 아, K 컨텐츠. 네, BTS가 소주를 먹는다. 네, 블랙핑크 로제가 소주를 애용한다. 더구나 우리 K 컨텐츠 드라마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들이 하는 다양한 문화거리죠. 그러니까 일생활에서 우리가 쓰고 마시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 가운데 자리매김하는 것이 또 소주일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 K 컨텐츠가 글로벌리 확산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거기에 가장 중심에 소주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주는 세계인들에게 단순한 어떤 술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K-컬처의 일환이군요. 맞습니다. 한국적인 문화의 일환으로 소비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역시 컨텐츠의 힘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주 수출량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인데요. 이제 그 너머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류 허들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곳이 유럽인데 여기서도 소주가 선풍적인 인기라면서요? 맞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니까 사실 뭐 소주가 대중적인 술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술 그러면 와인 그러면 프랑스죠. 그렇죠. 네, 프랑스에서의 소주 열풍이 식질 않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좀 보면요, 2019년도에 한국에서 프랑스로 수출된 소주 11만 6,047달러, 하나로 약 1억 5,900만 원어치였는데 지난해 97만 5,428달러, 약 한화로 13억 3,400만 원입니다. 10배 이상 늘었네요. 맞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신장세가 크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요. 와인 소비량,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매체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프랑스의 와인 소비량은 1960년대 1인당 한 120리터였는데 네. 최근에 40리터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프랑스에서는 와인 자체의 소비량이 줄고 있는데 네, 본고장인데도. 맞습니다. 네. 거기에 유독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한국의 소주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렇네요. 거죠. 자, 그들의 입맛이 바뀌었느냐? 물론 K 컨텐츠에 여러 가지 활약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프랑스에서의 주류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의 자리가 한국의 소주 자리가 꽤 차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이트 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재밌습니다. 진로의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가 프랑스에서 자리매김, 즉 포지셔닝 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요, 프랑스에서 아니 유럽에서 소주를 사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사실 좀 애매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보면 기존의 한인마트나 식당 등을 넘어서서요. 유통 채널도 팬시하게,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바뀌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제품을 직접 마셔보고 컨택해보고 브랜드를 경험하는 이런 체험형 컨텐츠가 프랑스 안에서도 하이트진로가 적극 앞에 나서면서 이제는 가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 즉 소주를 직접 체험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와인을 두르고 소주의 판매량이 신장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유럽에서 소주를 사기 위해선 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나 한인 식당에 가지 않아도 된다. 네, 마케팅의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소주가 대중화되고 있다.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그러면 데킬라라는 술로 유명한 나라죠. 멕시코는 어떨까요? 멕시코 같은 경우도 그 입지를 소주가 점점 넓혀가더니 이참에 인지도 굳히기에 나섰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맞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한국인들의 마케팅이 참 그들의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멕시코 그러면 축구의 나라죠? 그렇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축구의 나라입니다. 자, 멕시코에서 국민 스포츠인 축구를 활용해서 이 소주의 마케팅도 또 활발한데요. 네, 재밌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밀착형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로서 진로의 인지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축구를 파고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자, 2019년 대비 지난해 기준 하이트진로의 대멕시코 수출 규모가 2019년 대비 약 7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프랑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아직은 규모가 작을 수는 있다. 하지만 거기에 성장 속도가 가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다. 적재적소를 파고드는 홍보 마케팅.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어딘지 아시죠? 바로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입니다. 근데 그 러시아에서 소주의 성장세가 또 놀라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러시아로의 소주 수출 규모가 재작년보다 30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30배, 이게 교수님 어떻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자, 시청자분들 감 잡으셨겠죠? 30배. 그 전에 좀 적게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더 그렇죠. 고무적인 것이고요. 수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규모가 1,740kg. 네. 자, 전년 338kg. 약 32배가 치솟았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좀 고무적인 게 이렇습니다. 자, 러시아 그러면 보드카, 독주죠. 그렇죠. 굉장히 독하죠. 그들의 네. 문화는 독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도수인 소주가 들어가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자, 그들의 트렌드와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거. 더구나 러시아에서는요. 러시아 MZ 세대를 타겟팅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미래를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술을 선호하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조지아의 브랜드 차차는요 61%, 프랑스의 과일 브랜드 칼바도스는 13.2%, 이탈리아의 그라파는 11.7%의 성장률을 보인 것과 대비해서 아주 한국의 소주는 성장세가 괄목할 만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입 전통주 시장에서 소주의 점유율이 41%로 압도적인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과일 소주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도대체 세계인을 사로잡는 이 소주만의 특별한 매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궁합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하고도 잘 맞고요. 소주만의 독특한 특징이 전 세계 시장에서 표현이 좀 맞을까요? 먹히고 있다. 네. 자, 소주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으로 상대적으로 중성적이어서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실제로 자연스럽게 섞인다는 건데요. 재밌는 건요. 칵테일용으로도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과일과 섞이면서 소주 본연의 맛뿐만 아니고 그들의 취향을 충분히 매료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낮고요. 맛이 부드러워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맞춰서 공략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저도수의 소주가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술은 음식이라기보다는 문화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그럼 이제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소주가 더욱 사랑받고 입지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브랜딩이죠. 네. 일본의 사케,
러시아의 보드카, 멕시코의 테킬라, 프랑스의 와인이 있지만 한국은 전통주, 소주 아직은 정확한 브랜딩에 대해서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고무적인 것은 이렇게 애매한 브랜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맛을 매료시켰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브랜딩이 상당히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까운 일본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1992년부터 특정 명칭주 제도가 일본은 도입됐죠. 일본은 이전까지는 특 1급, 2급으로 구분되었던 제도를 폐지하고요. 그러니까 좀 복잡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원료 정밀 등에 따라서 긴조, 다이긴조, 준마이, 준마이 긴조, 준마이 다이긴조, 혼조조 등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한국의 소주도 이렇게 브랜딩화 시키면서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시 K컬처입니다. 네. 한류, 즉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의 식문화였던 소주가 밑거름 된다면 충분히 더 컨텐츠도 잘 팔릴 것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소주의 브랜딩 또한 자연스럽게 각인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소주에 이런 많은 매력이 있었는지 오히려 우리가 미처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요. 자부심에는 취하시되 소주에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김두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